정치평론가 이강윤의 오늘. 안녕하십니까, 이강윤입니다. 11월 2일 월요일 시작합니다. 남미 페루의 수도 리마에는 빈민촌과 부유촌을 가르는 거대한 장벽이 세워져 있답니다. 페루의 부끄러운 민낯이라는 의미에서 그들은 수치의 벽으로 부른다고 합니다. 그렇게 부르는 그들이 차라리 정직하고 부럽기까지 합니다. 저에게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같은 단지 안에서 임대 아파트 아이들 들어오지 못하게 아파트 출입구를 닫아놓기도 하고 심지어 철조망을 치기도 합니다. 내가 사는 단지에 임대 아파트 넣지 마라고 데모도 합니다. 집값과 수치심을 바꾼 겁니다. 리마와 서울, 그리고 페루와 한국, 어느 쪽이 과연 더 부끄러워해야 할까요? 어느 쪽이 더 부끄러운 건가요? 잠시 후 시작합니다. 아직도 콘도 회원권 분양받으세요? No. 저렴한 금액으로 회원권을 이곳에서 구입하세요. 전국에 있는 모든 콘도 회원권, 여러분이 찾는 회원권에 관한 정보가 모두 있습니다. 회원권 114, 대한민국 대표 회원권 거래소 회원권 114. 인터넷과 모바일 앱에서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02544-6114, 02544-6114.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회원권 114. 네, 4시 33분 됐습니다. 주말들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주말은 상당히 쌀쌀했는데 오늘부터는 조금 풀리는 듯 합니다. 다시 또 이번 주말, 그러니까 7일, 8일 그때가 되겠죠. 그때 비도 오고 또 추워진다고 합니다. 계절은 이렇게 한 번씩 밀고 당기기 이런 거를 하면서 겨울로 빠르게 넘어가겠죠. 11월이란 항영 그러하듯이 말이죠. 자, 주말을 보낸 월요일 뉴스가 많습니다. 뉴스 브리핑 들으시죠? 김희라 아나운서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박근혜 대통령 국정 지지도 2주 연속 하락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2주 연속 소폭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여론조사 기관인 리얼미터가 오늘 밝혔습니다. 리얼미터가 지난 26일에서 30일 유권자 2,644명을 상대로 유무선 전화 면접, 자동응답 병행 방식에 따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박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지난주보다 2.4%포인트 떨어진 44.5%를 기록했습니다. 이 조사는 신뢰 수준 95%, 플러스 마이너스 1.9%포인트였습니다. 국정수행에 대한 부정평가는 1.3%포인트 오른 50%를 기록했고 10주 만에 처음으로 50%대에 도달했습니다. 박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은 중도층 5.4%포인트, 진보층 3.3%포인트, 새정치연합 지지층 4%포인트, 무당층 4.8%포인트, 30대 5.1%포인트와 40대 4.9%포인트에서 주로 나타났습니다. 리얼미터는 교육부의 국정교과서 추진비밀 TF팀 운영 논란이 불거지고 야당의 장외 집회와 전교조의 시국선언 등 일련의 조직적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행동이 확산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조금 눈에 띄는 대목은 중도층에서 5.4%포인트 하락했다는 거죠.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그 점이 평상시보다 지난주보다 2.4%포인트 떨어진 반면에 중도층에서의 지지 이탈률이 훨씬 크다. 이 점을 조금 특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주이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무슨 추세로 논하기에는 조금 이른 감은 있습니다만 부정평가가 50%대에 10주 만에 복귀했다는 것, 그리고 부정평가가 늘어나는 추세를 예측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금 의미 부여가 가능한 여론조사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은 좀 더 한두 주일 좀 지켜보기로 하고요. 한중일 정상회담 이런 것이 또
일시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말이죠. 자,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긴 했는데 대통령 지지도가 2주 연속 하락했는데 그래서 이겠지만 보수층은 오히려 결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네, 보수층 3.9%포인트와 새누리당 지지층 2.4%포인트, 대전, 충청, 세종에서 5.1%포인트 국정수행 지지도가 상승해 박 대통령의 지지층이 오히려 결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당 지지도에서도 새누리당이 지난주 대비 0.8%포인트 하락한 40.6%로 2주 연속 하락했습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2.5%포인트 반등한 27.2%를 기록했고 정의당은 0.9%포인트 하락한 4.8%에 머물렀습니다. 무당층은 23.9%로 1.9%포인트 줄었습니다. 리얼미터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둘러싼 논란의 영향으로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고 새정치연합은 상승세를 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네. 리얼미터 조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지지도는 계속 22%에서 한 23, 4%를 기록해 오다가 27.2%로 올라서긴 했는데 이게 한 30%는 넘어야 리얼미터 조사치로만 쭉 궤적을 따져보면 조금 확실한 상승세로 돌아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새정치민주연합이 25% 밑에서 놀다가 25%를 상향 돌파한 것은 조금 한 번쯤 눈여겨볼 수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자, 함께 조사해봤죠.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 어떻게들 나왔나요?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에서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지난주보다 1.6%포인트 오른 22.5%로 3주 연속 상승해 1위를 유지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도 1.2%포인트 상승한 19%로 2위에 올랐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3.2%포인트 오른 15.8%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6.3%로 석 달 만에 처음 4위로 올라섰고 안철수 의원은 6.2%로 5위로 밀려났습니다. 이번 여론조사 방식과 관련한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네. 종군 위안부 문제 얘기 때문에 예정보다 한 3, 40분 더 정상회담을 가졌다. 시간이 좀 길어졌다라고 청와대는 힘주어 말하던데 오늘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정상회담 했죠. 어떤 얘기들 오갔습니까? 네.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오늘 가능한 조기에 위안부 문제 해결 협의를 가속화하기로 합의했다고 청와대가 전했습니다.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이날 오후 한일 정상회담이 끝난 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두 정상은 올해가 한일국교 정상화 50주년 전환점에 해당되는 점을 염두에 두고 가능한 한 조기에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를 가속화하기로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박 대통령이 강조해온 아베 총리의 진정성 있는 사과 조치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네. 오늘 정상회담이 열리는 가운데 역사 동아리 대학생들 시위 벌였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한일 정상회담이 열린 가운데 역사 동아리 소속 대학생 16명이 기습 시위를 벌이다 전원 연행됐습니다. 16명 학생은 오늘 오전 10시 35분쯤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친일 외교를 중단하라, 굴욕 외교를 끝내라 라고 외치며 전단을 뿌리다가 5분도 채 되지 않아 사복경찰과 경호원 수십 명에게 붙들려 전원이 종로경찰서로 연행됐습니다. 이들이 뿌린 A4용지 반장 크기 전단에는 전범국가 일본의 재무장을 반대한다라는 문구가 굵은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전단을 통해 아베 총리와의 한일 정상회담은 굴욕 외교다, 굴욕 정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시도 교육감들도 오늘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1인 시위에 나섰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과 이청현 인천시 교육감은 오늘 청와대 앞 국민신문고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했습니다. 한때 이재정 교육감이 1인 시위를 하러 가는 길을 경찰이 막아서 교육감과 경찰이 길에서 대치하는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이재정 이청현 교육감은 오늘 오전 8시쯤부터 대통령님, 교수들은 집필하지 않겠다. 교사들은 가르치지 않겠다. 학생들은 배우지 않겠다고 합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절대 안 됩니다. 올바른 역사관을 갖기 위해서는 다양한 역사관을 수용해야 합니다.
라고 적힌 팻말을 각각 앞에 놓고 15분씩 번갈아 가면서 1시간여 동안 자리를 지켰습니다. 또한 전국시도 교육감협의회 회장인 장휘국 광주광역시 교육감과 최교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감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행정예고기간 마지막 날인 오늘 오전 세종정부 청사 교육부 앞에서 국정화 반대 1인 시위를 벌였습니다. 그러나 여당은 교육부가 내일 오전 11시에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 발표를 예고해 논란이 예상됩니다. 네. 교수들은 집필하지 않겠다. 교사들은 가르치지 않겠다. 학생들은 배우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방한 중인 리커창 중국 총리, 한중 해양경계회담 어서 다시 열자 공식 촉구했죠. 네, 그렇습니다. 리커창 중국 총리가 지난달 31일 서울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과의 한중 양자회담에서 중한해양경계획정회담을 조속히 정식으로 재개하자고 말했다고 중국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오늘 중국 외교부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한중 양자회담 결과를 담은 보도자료에 따르면 리 총리는 양국의 고위급 왕래와 고위층 대화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비전통 안보, 법 집행, 재난구호 등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자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현재 양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은 일부 중첩된 상태로 양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96년부터 국제법률 국장 간 해양경계 획정회담을 거의 매년 개최했으나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습니다. 양국 해안선의 중간선을 EEZ 경계로 하자는 등거리 원칙을 내세우는 우리 입장과 전체 해안선의 길이 등에 비례해 경계선을 설정하자는 중국의 주장이 맞서왔기 때문입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나온 리 총리의 관련 발언은 중국이 향후 진행될 해양경계획정회담에서 더욱 적극적인 행보를 보일 가능성을 시사한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베 총리의 역사 인식과 일본의 안보법, 이게 지금 현재 진행형의 문제라면 해양 경계에 관해서 다시 얘기하자. 리커창 총리의 주장은 잠재돼 있는 문제를 꺼내서 확실히 매듭을 짓자. 이게 앞으로의 또 하나의 화약고이기 때문일 겁니다. 아무튼 이번 회담에 임하는 중국 측의 반응은 대단히 적극적이고 일본에 대해서 분명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약간 우물쭈물합니다. 일본은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는 회담, 삼국 간 협의라고 부르지는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나서 밥 먹고 사진 찍고 만찬하는 거야 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겠지만 어쨌거나 안 만나는 것보다 낫겠다는 얘기는 일단은 밑줄은 그어줄 수 있겠습니다. 자, 서울 지하철 9개 노선 중 8개가 해마다 최대 수천억 원대의 적자를 내고 있는데 이게 구조적으로 적자 탈출이 거의 불가능하다. 지금 이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서울시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1호선에서 9호선의 단기 순손실은 4,245억 원에 달했습니다. 2012년 4,183억 원과 2013년 4,172억 원에도 4천억 원대의 손실을 기록한 바 있어 손실 규모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손실이 가장 큰 노선은 서울메트로가 운영하는 3호선으로 3호선의 지난해 단기 순손실은 1,118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2012년에는 1,154억 원, 2013년에는 913억 원의 손해를 봤습니다. 네. 흑자를 낸 노선은 서울메트로가 관리하는 2호선이 지난해 365억 원, 주식회사 서울시 메트로 9호선이 관리하는 1단계 구간이 31억 원의 이윤을 냈습니다. 서울시는 지하철 재정 악화의 가장 큰 원인으로 65세 이상 등 무임 수송을 꼽습니다. 서울 지하철 단기 순손실의 68%는 무임 수송에 따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관계자는 노령층 무임 수송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복지 정책이며 국가가 직접 지원금을 주는 코레일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서울시에도 손실액의 절반 정도는 지원해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이집트에서 그저께 추락한 여객기, 그래서 224명 전원이 사망했는데 러시아는 기체 결함이라고 발표를 하고 IS, 이슬람국가 IS는 우리가 미사일로 격추시켰다. 전혀 다른 주장을 내놓고 있어요. 지금 블랙박스도 수거했다는데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이집트 시나이반도 북부에서 지난달 31일 추락한 러시아 여객기는 높은 고도에서 기체가 부서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러시아 항공당국이 밝혔습니다. 이집트 현장에서 사고 원인을 조사하는 알렉산드르 네라드코 러시아 항공청장은 이날 사고 항공기의 잔해가 넓은 지역에 흩어져 있는 것을 볼 때 항공기가 높은 고도의 공중에서 부서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탑승자 224명 전원이 숨진 이번 사고를 놓고 순위파 무장조직 IS가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한 반면 이집트와 러시아 당국은 이를 일축하며 기술 결함에 무게를 두는 상황입니다. 네, 만약에 IS의 주장대로 휴대용 미사일을 가지고 있고 이것으로 민항기를 쏴서 격추시켰다는 게 사실이라면 앞으로 또 이런 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 거여서 이건 대단한 화약고이자 뉴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러시아 측이 기체 결함이라고 주장하는 그 근거는 밝히지 않은 채 IS의 주장을 그냥 무시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다음에 이집트는 블랙박스를 회수했으면서도 왜 신속히 공개하지 않는지, 혹시 러시아의 눈치를 보고 있는 건 아닌지 유럽에서는 관심들이 대단히 큽니다. 다문화 가정, 이른바 혼혈 가정 이런 말은 인권 침해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쓰지 말자. 이건 다 이제 상식처럼 돼 있는데 다문화 가정이라고 부르죠. 본인이 그런 출신이기도 한 가수 인순이 씨가 그동안 다문화 가정 아이들을 위해서 대안학교를 만들어 왔는데 앞으로는 일체의 학비, 기숙사비 이런 거 받지 않고 전액 무료로 운영하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네, 그렇습니다. 가수 인순이 씨가 2년 전 강원 홍천군 남면 명동리에 마을 공동체험시설을 임대해 설립한 기숙형 대안학교인 해밀학교에 무상교육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인순이 씨는 생활 형편이 어려워하는 부모들이 많아 전면 무상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면서 다문화 가정의 자녀 등이 나와 같은 시행착오를 어려움을 겪지 않고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문화 가정 자녀, 중도 입국자, 탈북자 자녀 등 15명의 학생들이 다니고 있는 이 해밀학교의 연간 운영비는 4억여 원에 이릅니다. 학생 1인당 매달 200만 원가량의 교육비가 들어가는 셈이며 이 중 50~60%가량을 해밀학교 이사장인 인순이 씨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정기 후원자들이 내는 기금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는 미력하지만 다문화 가정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교육 투자에 물꼬를 트는 작은 디딤돌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해밀학교는 오는 12월 4일까지 서류 전형과 면접을 통해 내년도 신입생 20명을 모집합니다. 네. 연간 운영비가 4억 원쯤 되고 이 중에 한 반 조금 넘게 가수 인순이 씨가 내고 있고 나머지는 이제 후원들이 내는 기금 이렇게 충당을 하고 있군요. 증축 얘기도 나오고 하니까 이런 것에 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거 아닌가. 그리고 교육부 예산 많던데 무슨 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해서 44억 원을 예비비로 행여나 어쩔까봐 미리 후다닥 가져 썼다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고, 이거 엄밀히 말해서 예산 집행 및 편성에 관한 내규 위반이 아닌가 싶은데, 그런 데는 돈 빨리 쓰면서 교육부에서 이런데 실은 교육부 예산으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참 뻔뻔합니다. 자, 이것도 참 미스터리인데 최초 발병으로부터 무려 보름이 지났건만 서울 건국대에서 발생한 폐렴, 아직도 그 원인을 못 찾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건국대학교 동물생명과학대학에서 발생한 집단 폐렴 증상자가 50명으로 늘었지만 여전히 명확한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보건당국은 신종질환에 대한 가능성까지 열어둔 상태입니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오늘 0시 기준으로 해당 건물에서 감염된 원인불명 폐렴 환자는 기존 49명에서 1명이 추가돼 5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네. 이에 따른 원인불명의 집단 폐렴 모니터링 대상자는 1,600명을 넘어섰고 이는 최초 증상 발생일 10월 19일 이후 15일 만입니다. 건물 청소 등 용역 직원과 타단과 대학생 192명이 해당 건물 추가 출입자로 확인되면서 현재 총 1,664명에 대한 호흡기 질환 증상 발생 모니터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의심 환자 50명은 흉부 방사선상 폐렴 소견이 확인돼 7개 의료기관에 분산 격리 치료를 받고 있지만 발병 원인은 세균과 바이러스 병원체 16종에 대한 인체 검체 검사에서도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네, 인체 검체 검사를 했는데도 아직 모르고 있다. 그러니까 더 답답하고 걱정이 커지는 거죠. 세계보건기구 WHO가 좀 성급했던 거 아니냐, 일각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햄과 소시지 같은 육가공 식품을 발암물질이라고 규정한 것과 관련해서 대한민국 식약청, 그거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 예상은 했습니다만 그렇게 밝히고 나섰죠? 네, 그렇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 브리핑을 열고 우리나라 국민 섭취량은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며, 다만 가공육과 적색육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적정 섭취 기준을 제시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 WHO가 암 발생률을 높인다고 제시한 가공육 하루 섭취량 기준이 50g인 것과 비교해 한국인의 가공육 하루 섭취량은 6g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식약처는 섭취 증가 추세 등을 고려해 내년 하반기부터 가공육과 적색육 섭취 기준을 단계적으로 마련할 예정입니다.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지난달 27일 햄, 소시지 등의 가공육을 담배와 같은 1군 발암물질로 분류했고, 쇠고기, 돼지고기 등 적색육에 대해서도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며 2A군의 발암 위험 물질에 포함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 김희라 아나운서였고요. 제가 지금 들어온 속보 한두 가지 알려드리고 브리핑을 맺죠. 야당이 정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그 고시 강행한 거에 반발해서 내일 국회 본회의를 전면 보이콧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조금 전 결정입니다. 원래는 내일 쟁점이 없는 경제 관련 법안 약 200여 개 원포인트 국회로 하루 열어서 처리할 예정이었는데 그거 열어주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4.16 연대의 박래군 위원장. 세월호 참사 이후 광화문에서 거의 살다시피 하면서 온갖 시위와 집회 그리고 유가족들과 고락을 같이 해온, 고생을 같이 해온이라고 하는 게 맞겠군요. 박래군 위원장 구속됐었는데 조금 전에 법원에서 보석 허가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법원에 내야 할 간단한 서류 하나만 내면 오늘 중으로 풀려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이 시간 출소를 했다,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법원의 보석 허가 결정이 내려졌다는 사항 전해드립니다. 네, 잠시 후에 다음 코너로 넘어가죠. 많이 힘들어. 많이 힘들어? 우울해. 우울해? 고민 있어요. 고민 있어요? 사랑의 물음표를 붙여주세요. 관심의 물음표를 붙여주세요. 힘들어하는 이들이 혼자가 아님을 알 수 있도록 지금 말을 걸어주세요. 당신의 물음표 하나가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주장이 질서를 만나면 아름다워집니다. 주장이 화해를 만나면 힘이 생깁니다. 주장이 감동을 만나면 희망이 됩니다. 주장이 배려를 만나면 마음을 움직입니다. 마음을 움직이는 힘, 배려에서 시작됩니다. 한국방송광고공사 공익광고협의회. 이강윤의 오늘, 이제는 정가 산책으로 함께합니다. 정치권 동향 생생하게 풀어드릴 분은요. 네,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금 전에 기사 상본은 없이 그냥 제가 제목, 헤드라인 속보만 전해드렸는데 내일 국회 야당이 보이콧하겠다. 그러니까 미쟁점 법안들 통과하기로 원래 원포인트 열기로 했다가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안 해줘야겠다. 그 장관 고시 교과서 그것 때문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네네. 예산 때문에 큰 적인데 여야 관계 전면적으로 동결 국면입니까? 아니면 마쿠 그거는 열어놓고 하는 겁니까? 일단 뭐 예산 논의 전체를 지금 야당이 완전히 보이콧하기는 뭐 정책 부담을 꽤 느끼는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일단 아마 예산과 관련한 논의 지금 국회 예결특위에서 지금 이제 정책 질의가 오늘부터 지금 경제부처, 비경제부처 이렇게 나눠서 이제 본격화되는데요. 예. 이 논의는 논의대로 진행을 하고 대신 다른 부분에서 지금 야당이 자신들의 의사 표현을 하는 방식을 좀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물론 지금 예결위 논의 자체도 오늘도 역시 그 국정화 관련해서 지금 정부가 44억 원의 예비비 편성한 내역을 이 자료 제출 문제를 놓고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사실상 예결위가 뭐 파행 비슷하게 지금 굴러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예산안 논의가 당분간은 좀 진전을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이런 상황이 야당이 전면적인 보이콧을 해서가 아니라 지금 예결특위 자체에서도 지금 국정화 교과서 예비비 편성 문제, 이 추진 내역과 관련한 자료 제출 문제로 지금 여야가 부딪히고 있는 형국이어서 어쨌든 야당은 조금 다소 부담은 좀 덜면서도 어쨌든 예산국회 자체를 좀 올스톱시키는 정치적인 효과는 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새누리에서는 보나마나 또 쟁점 없는 것들 연계해서 발목 잡고 있다 이러면서 또 살짝 떠넘기고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죠. 지금 여당에서는 어쨌든 원래 이제 그 국정화 고시 이 확정고시 발표를 지금 정부에서는 5일날 하겠다. 이 황운여 교육부총리가 지난번에 이제 긴급 입장을 발표하면서 5일로 지금 못 박아서 얘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다들 아시다시피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렇고 지금 주말 지나면서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에서 드러나듯 이 비판적인 여론이 갈수록 지금 높아지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시간을 끌면 끌수록 더 논란이 커지고 이 여론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고요. 예. 그래서 5일로 예정됐던 고시 확정 발표를 내일로 지금 앞당기는. 그러니까 오늘까지가 지금 여론 수렴 기간 아닙니까? 고시 기간이죠. 예. 그러니까 그게 종료되자마자 곧바로 지금 확정 고시를 발표함으로써 어쨌든 그 결론을 정부가 내므로 해서 이 국정화 추진 논란 부분에서 이 국정화를 기정사실화하면서 일단 좀 한번 매듭을 짓겠다. 그리고 이 매듭을 짓고 나면 정부가 이제는 실무적인 절차를 준비하는 그 단계에 들어가는 만큼 새누리당도 발을 빼면 결국 이 정치적인 공방 이런 것들도 조금 더 가라앉을 거고 여론의 관심도 조금 멀어지고 누그러질 거다 이제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 서둘러서 확정고시를 발표하겠다는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새누리당은 오늘 아예 이제 새누리당 지도부가 노골적으로 그 얘기를 했습니다만 정부가 확정고시 발표하고 나면 이제 추진하면 되는 거고 실무만 하면 되니 정치권이 할 일은 없다. 그러니 민생 경제법안 처리하는데 예산안 처리하는데 집중하자. 이거 발목 잡는 건 야당이다. 니네가 결국 야당이 친노 패권주의 유지하려는 거고 내년 총선에서 이 정치 쟁점화에서 끌고 가려는 그런 전략이다. 이제 이런 비판들을 하고 나섰습니다. 원래 이제 당초 여야가 내일 이 원포트 본회의를 추가로 열기로 했던 거는 말씀하신 대로 비정점 법안들 그동안 이제 국회가 너무 놀고 먹는다, 공전됐다, 이런 비판을 여야 모두 이제 느꼈기 때문이고,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부담 때문에 비쟁점 법안도 처리하고, 인사안건도 몇 개 처리하자, 이제 이런 합의를 했던 건데요. 야당 입장에서 보면, 원래 내일 원포인트 본회의하고, 모레
그 원내대표, 원내수석부대표 이렇게 2+2 회담하면서 조금 전체적인 좀 가닥을 좀 잡으면서 이 5일로 예정된 고시와 관련해서 그리고 그 이후 상황까지 좀 야당은 이 전략을 준비하려고 했었을 텐데 오늘 이렇게 이제 급하게 내일 확정고시 발표가 이 예정이 되면서 사실 좀 굉장히 뭐랄까요? 굉장히 좀 들끓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비공개 최고위원회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 자리에서 야당은 내일 본회의를 열지 않는 것뿐만 아니고 예. 아마 당 지도부 중심으로 경문위 위원들 중심으로 그 국회에서 농성도 하고 또 좀 중장기적으로 여론전을 진행하는 방안 뭐 이런 것들을 좀 심도 깊게 논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고된 뉴스는 뉴스가 아니다. 뭐 이런 이제 언론 동네 격언 비슷한 게 있는데 5일로 하겠다고 예전부터 막 이구동성으로 말해오다가 그래 야당이 그렇게 나와? 그럼 뭐 오늘까지 여론 수렴이니까 사실 뭐 여론 수렴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거 끝나자마자 바로 해버리지. 그리고 국정화 블랙홀에서는 일단 벗어나자 이거 아니에요? 불은 질러놓고 그렇죠. 예. 나는 발 빼겠다. 불이 계속 어디 가서 타든 그거 가지고 불놀이를 하든 뭐 하든 뭐 계속 누가 떠들든 나는 이제 모르겠고 당신들 혼자 남아서 알아서 하시오. 이러는 거 아니에요? 완전히 그렇죠. 그런 셈이죠. 힘 빼기와 김 빼기. 네. 하여튼 잔머리들은 참 좋으셔요. 그러면 쟁점 법안들 근데 또 언제까지 이거를 가지고 야당이 무기로 삼기도 좀 애매한 거 아닙니까 사실? 비쟁점 그렇죠. 법안들. 네네. 내일 어쨌든 잠깐만요. 내일 본회의를 보이콧 해버렸다가 예. 나중에 이걸 다시 처리를 언제까지 안 할 수는 없을 거고 하게 된다면 네네. 뭔가 또 명분이나 뭐가 있어야 해줄 텐데 그게 좀 마땅치 않으면 쭈뼛쭈뼛 하면서 또 해줘야 되나 싶기도 하고 야 이거 진퇴양난 같아 보이네요. 그렇죠. 이제 야당 입장에서는 방금 지적하셨던 그 부분이 이제 굉장히 좀 정책이고 부담이 꽤 지금 크게 안아야 될 부분인데요. 그런데 이제 좀 현재까지는 어쨌든 내일 비정점 법안들 처리 부분은 뭐 뒤집어 보면 뭐 이거는 당장 아주 시급하게 꼭 처리하지 않아도 뭐 크게 문제 없고 뭐 이런 또 판단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나중에 어쨌든 지금의 대치 국면이 뭐 계속 뭐 갈 수는 없을 거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대치 국면이 일정하게 좀 풀리는 상황이 되면 뭐 비정점 법안들 처리하는 것은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이제 야당이 말씀하신 대로 이 문제를 이제 어떤 식으로 끌고 가면서 또 예산 부분이든 아니면 법안 처리 문제든 이런 부분들에도 자기 목소리를 어떻게 낼 거냐. 이 두 가지 부분을 좀 조화시키는 게 이 전략적으로 제대로 배치해내는 게 중요할 텐데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지금 최고위에서 뭐 비공개 최고위를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좀 논의는 될 것 같긴 합니다. 좀 한 가지 짚어볼 대목은 어쨌든 새누리당하고 정부에서는 이 고시 국정화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쨌든 일단락을 짓고 한 매듭은 끊어내고 이제 이 법안들 처리, 또 예산 처리 이런 부분들에 집중하겠다 뭐 이런 건데 지금 여론의 흐름 자체가 그 국정화 부분에 대해서 비판적인 의견들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인데 이 늘어나는 추세가 이 국정화 선언으로 해서 사실상 이제 내일 국정화를 선언하는 셈인데 예. 국정화 선언으로 해서 한풀 꺾일지 그거를 좀 지켜보는 게 일단은 가장 큰 좀 관건일 것 같고요. 그 부분에서 지금 새정치연합이 또 야권이 지금 한 연석회를 꾸려서 지금 공동 행보를 하고 있는데 서명운동 포함해서요. 예. 이런 부분들을 좀 어떻게 끌고 가는지가 가장 좀 중요한 고리일 것 같습니다. 예. 야당에서 지금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뭐 현재로서는 뭐 아직은 뭐 비공개 회의가 진행 중이어서 지금 파악은 안 되는데요. 네네. 어쨌든 안이 좀 나오고 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전망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네요. 예. 결국 늘상 정치권에서 이제 이런 빅 이슈에 대해서 판단을 잘 못하겠고 앞으로 전망을
이걸까 저걸까 그럴 때 늘 하는 말이 여론의 향배를 봐가며 이런 말 하잖아요. 네네네. 물론 또 여론의 향배를 봐야 하는 게 당연히 정치권인데 실은 그 풍향계를 미리 정확히 예측 가동해서 민심을 읽고 그쪽으로 치고 나가는 게 이제 정치 잘하는 건데 국정교과서 반대에 대한 여론이 전국적으로 계속 활활 타오르고 정부에서는 발을 빼고 싶어도 아이고 이거 이대로 놔둬서는 안 되겠어. 광우병 그때처럼 막 커지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정도로 수위가 확 올라가면 저쪽도 아뜨거라 할 것이고 연말 분위기다 뭐에다 해가지고 그냥 유야무야 흐지부지 돼버리면은 이제 뭐 물고 깔아뭉개고 넘어가자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겠죠. 결국은 야당이 뭐 내년 총선 공약으로 하겠다고 미리 발표를 했는데 내년 4월에 쓸 수표 지금 미리 발행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국민들의 마음이 정확히 어디에 가 있는지를 읽고 서로 추동력을 주고 받을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다면 하긴 뭐 야당이 그런 걸 그동안 잘 해왔으면 여기까지 왔겠어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교과서가 내일 이후 여론 향배에 따라서 잠시 수면 아래로 가느냐, 계속 ING로 더 커지느냐, 1차 고비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네. 예. 나도 정치했으면 참 잘할 것 같아. 여론 향배 봐가면서 정하겠다는 말은 누가 못하나 도대체 그거를. 알겠습니다. 간단히 하나 묻고 넘어가십시다. 네네. 진보권 4당 네 정치 그룹 모여서 합치기로 했고, 물론 이제 내일 정식으로 한다는데, 이름은 그냥 당분간 정의당으로 쓰고, 내년 선거까지는 그 이름으로 쓰고, 새로 이름 짓기로 했고, 배지 달기 위해서 그냥 단일화하거나 연합 그런 건 안 하겠고, 정권연합, 정부연합, 이거 얘기하자. 그 이제 제1야당한테 하는 소리 같은데, 제1야당이 그 말 좀 비중 있게 알아듣는 것 같아요. 어째요? 글쎄요. 사실 지금 교과서 문제 가지고라도 3자 연석 그런 거 가기 위해서라도 정의당 심 대표가 한 말에 대해서 화답하면서 우군을 넓혀가야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별 특별한 일단 어제 대답을 야권연대 필요성에 대해서 그리고 특히 이제 야권연대를 위해서는 사실 이게 선거 당선용이 아니고 선거 당선용 후보단이라 문제가 아니고 이게 연립정부에 대한 비전 이걸로 평가받자 이런 제안에 대해서는 어쨌든 긍정적인 반응을 내놓았으니 이게 이제 실질적인 정책 조정 이 과정을 거쳐서 좀 단일 대우로 총선에 임할 수 있을지 그거는 이제 사실 양쪽 모두에게 좀 중요하게 남겨진 숙제가 아닐까 싶네요. 이거는 새정치연합만의 고민이어서도 안 되고 또 마찬가지로 정의당 쪽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제안을 했으면 나름의 좀 보관을 갖고 좀 논의에 임하는 게 맞겠죠. 차라리 정의당이 뭔가 구체적으로 내놓으면서 제1야당을 견인해가지고 그 논의에 적극적으로 끌어들이게 하고 수는 워낙 작지만 이게 개미와 코끼리 이런 비유가 어떨지 모르지만 끌고 가는 그런 걸 보여야 그나마 좀 확실하게 각인될 수 있을까 싶기도 하고요. 제1야당도 좀 부지런해야죠. 그렇죠. 소위 부답입니까? 웃기만 하고 말은 안 해. 자기가 김종필 전 총리인가 봐요. 양 기자가. 알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정가산책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였습니다. 조선일보가 일제에 벌이는 거룩한 전쟁에 참여하라고 해서 내 학도병으로 지원했다가 죽을 뻔했다우. 6.25 때 조선일보가 국군이 연전연승하고 있다고 해서 넋놓고 있었죠. 근데 밤새 인민군이 서울을 함락시키고 후퇴할 때는 남편을 잡아갔어요. 진작 피난할걸. 조선일보에서 외환 위기는 없다며 설레발 떨었는데 그걸 바보같이 믿었어요. 그래서 사업이 실패했습니다. TV조선에서 황선 신은미가 북한을 지상낙원이라고 했다는 보도를 보고 폭탄을 던졌어요.
TV조선이 거짓 보도를 한 건데. 이런 조선일보가 여전히 신문시장 1위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같은 족벌신문, 수구 기득권 세력의 대변 매체에 집중된 언론 권력을 시민에게 돌려주자는 운동. 이게 바로 미디어 협동조합 운동입니다. 조합원이 아니신가요? 서둘러 가입해주세요. 조합원이신데 조합비를 아직 못 내고 계신가요? 서둘러 자동납부 신청을 해주세요. 인터넷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0933, 3144-7737로 하시면 됩니다. 네, 5시 12분 돼갑니다. 통합정당 건설이라는 닉네임. 막 지금 5시 11분, 지금 올려주셨네요. 와, 길다. 진보권 사자, 회동, 그 대표 선언문을 그대로 올려주셨습니다. 2015년 10월 27일, 국민모임 대표 김세균, 전서울대 교수시죠. 지금 명예교수 등등. 노동정치연대 대표 양경규, 정의당 대표 심상정, 진보결집 대표 나경채, 가나다 순으로 작성된 겁니다. 제가 이걸 다 읽기는 뭐 하고요. 이 기본 원칙과 이런 것들은 보도도 됐고 하니까 또 이강윤의 오늘 청취자분들은 대단히 정치의식이 높으시고 정보도 빠르시고 해서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진보정당 범진보권 4개 정치그룹의 통합선언, 이게 저는 상당히 중요한 정치적 의미를 갖는다고 봅니다. 이른바 통진당 해산 이후에 괴멸 상태에 빠졌던 진보 정치권이 새로운 좌표와 정치적 연대를 함께 모색하고 일정 부분 성과를 이뤄냈다는 점에서 저는 그 첫 단추는 당연히 주목해야 된다고 봅니다. 오늘 언론들은 그렇게 큰 지면 할애는 안 했습니다만, 이른바 기울어진 운동장을 이끌고 있는 제도권 언론들에서 그런 걸 기대하리란 그렇게 소망스럽지는 않았을 것이고요. 그래도 부여할 의미가 퇴락하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 기본 정신 이런 것들이 여기 많이 담겨 있으니까 제가 이걸 다 읽기는 좀 그렇고요. 함께 봐주셨으면 합니다. 정식 통합 선언은 내일 한다고 하죠. 보니까 다들 2분의 1 아닌 지분을 갖기로 하고 추가로 들어올 세력들에게 지분을 주기 위해서 비워두겠다. 이런 부분도 조금 인상적이었고, 금배지 연합은 안 한다. 요 대목이 내년 총선은 1여 다야, 최소한 1여 3야, 최소한 3야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국면이면은 필패라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경험한 것으로 알 수 있고요. 그랬을 때 필패는 면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여소야대를 만드는 게 목표여야 할 거고, 그렇지 않더라도 여당 과반을 깨트리는 그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당연히 그런 목표는 세워야겠죠. 그런 점에서 이제는 너와 나의 차이가 뭐고 너와 나의 닮은 점이 뭔지, 그중에서도 좀 후자 쪽에 집중해서, 배지 연합은 안 하겠지만 우리가 공동정부 구성을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 이런 점에 대한 선언,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멀리 내다보는 연합, 그렇게 하고 5개월 뒤에 치러질 선거는 어떻게 임하자, 이런 식으로 논의를 풀어나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통합정당 건설이라는 닉네임을 쓰시는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건 올려주신 건 27일 날 발표된 거고, 어제는 심상정 대표가 기자회견을 했으니까 그거를 봐주시면 그게 그거이겠습니다만. 네, 하늘마음님 반갑고요. 꼴통아이티님. 임시대의원 총회, 그렇죠. 그 이사들 TV 토론할 때 그때 패널로 활동하셨던 그 꼴통아이티님 맞으십니까? 굉장히 말씀을 잘하시고, 그 따님하고의 문제 어떻게 됐어요? 그 이후에.
저는 그렇게 비유를 재밌게 하시는 분 보고 깜짝 놀랐는데 언제 저분을 방송에 한번 모셔야겠다 생각했는데 맞으면 저 연락처 좀 알려주십시오. 남겨주시면 IT 쪽으로 꼭 인터뷰를 한번 하죠. 국가의 역사가 정치 사안인가? 정치 쟁점이라는 게 말이 되는 얘기인지 거기다가 국민의 여론을 봐가면서 역사를 새로 쓸지 결정한다?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게 제가 지금껏 알고 있었던 그 역사 맞습니까? 기록과 사관의 종합예술인 그 역사 맞는 건지요? 혹시나 해서라고 하셨다고. 구구절절히 옳은 말씀이시고 왜 반어법으로 이렇게 반문하셨는지도 전달이 됐으리라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슈를 부지런히 덮다 보면 선거가 다가오고 선거 꼬박꼬박 이겨서 추진 동력을 얻고 무슨 일이 있어도 국민들은 절대 들고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신념으로 뭉쳐있다. 국민의 절망을 먹고 사는 정부다. 멋지십니다. 오늘의 댓글 후보로 올리고자 합니다. 인천 대리님, 매국노예 빨갱이 박정희 전 대통령. 이건 합성한 사진이겠죠? 네. 예산 보이콧 강하게 밀고 나가야 한다. 적극 지지한다라고 행복한 동이맘님. 박래군 위원장 보석 결정 다행이다. 날도 추워지는데 몸과 마음 추스리시기를 바란다. 예은이 아버님도 기뻐하시겠네요. 은반진님. 네, 말씀 고맙습니다. 아직 뉴스들이 안 떴나 봐요. 실은 그 제 학교 좀 동기이기도 한데요. 거기 카톡 단체방에 이렇게 막 올라와서 확인하고 전해드렸습니다. 기사들이 떴음직도 한데 제가 아직 뉴스 검색은 못했습니다. 김일아 PD 한번 검색해보시죠. 박래군 위원장 보석 허가 결정 법원 뭐 이렇게 해서요. 워렌 버핏 67조님 오랜만입니다. 경제뉴스 같이 공부했었는데 헤어지게 돼서 대단히 미안하고 그동안 참 감사했습니다. 성실하게 해주신 거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행복한 둥이맘님도 보석 환영한다고 말씀 주셨네요. 유신스런 어법이라는 제목의 이란 닉네임 쓰시는 분. 박 대통령이 역사교과서 국정화해서 생길 수 있는 좋은 일 7가지 뭐 이렇게 얘기한 거 있잖아요. 제가 그거 다 전달하는 거 뭐 그건 안 해도 될 것 같고 이분 맺는 말씀이 이겁니다. 국정화가 우리의 사명이라니 누가 우리에게 그런 사명을 내렸다는 말인가. 유신스러운 어법이다. 네, 그래서 본인 닉네임도 그렇게 다셨군요. 이렇게 닉네임을 막 그때그때 바꿀 수 있나 봐요. 여기 팟빵은. 기발하신 센스들 볼 때마다 놀랍니다. 국제기구가 얘기한 거를 왜 국가정부기구가 공식 정부기관이 세금을 써가면서 변명을 합니까? 지금 저 햄 소세지 관련 WHO 얘기입니다. 세금을 써가면서 변명하는 거 아니라면 해당 기업들이 자기네 돈으로 홍보하고 장사하는 데 영향이 없도록 하는 게 그게 순리 아닌가요? 뭔가 좀 이상하게 느껴지는 거 저만 그런가요? 쩝! 이러셨는데 꼴통 IT님이니 역시 저도 그 말씀 일단 찬성하고요. 정부기구가 또 과장된 위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제2, 제3의 물결이 자꾸 일고 혼란이 발생하고 필요 이상으로 걱정해서 치러야 하는 대가성 경비 이런 것들을 막는다는 점에서는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우리 식약처가 이렇게 말하는 배경에 육가공 업체들의 로비성 부탁을 받고 육가공 업체들이 말하면 보나마나 그건 신뢰성을 획득하기가 좀 어렵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식약처 찾아가서 우리 죽겠거든요. 이거 WHO가 이번에 좀 무리한 거예요. 그러면서 애걸복걸 해가지고 업계의 이야기를 대변한 게 아니라 데이터를 가지고 WHO는 이러이러해서 이런 기준으로 이렇게 말했는데 우리는 이러이러한 전문적인 식견안에 이렇게 보니까 WHO 얘기는 좀 과장된 것 같다. 국민들 필요 이상으로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저는 그런 데이터를 첨부해서 말을 하면 받아들일 수 있고 정부기관도 그 정도까지 하는 것은 저는 또 그런 점에서는 동의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뭐
선생님 얘기를 반박하자는 게 아니고요. 양면적인 면을 함께 좀 보자 이런 말씀입니다. 고맙습니다. 어쨌거나 꼴통화이트님. 로니님. 바쁜 계절이 와서 듣기만 했어요. 월요일이 휴일이라 인사드릴 수 있어 다행이네요. 아, 예, 정말. 여기 연지연 곰탕 하시는 그분이시죠? 강화도 입구에서. 거기 한번 지나가다가 봤는데, 지나가기만 했습니다. 다른 일 때문에 못 들어간 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멋들어지고 막 장작이 쌓여있는 게 아주 인상적이었고요. 여기는 좀 인사드리러 가야 되는데. 애청 대단히 감사합니다. 허니와 동현님, 어제 대구 풍경입니다. 대구 공고 사거리. 이 대구 공고가 저기 나온 데 아니에요? 전두환 씨? 아, 정말. 제 1학년 때부터 전두환 시대가 시작돼가지고 특히나 저는 좀 이가 갈리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전두환, 대구 공고 이런 것만 보면요. 새누리당은 여전히 역사 앞에 철면피다 이러시면서 민생 파탄의 역사 파탄까지? 아, 그건 새정년이고. 새누리당 현수막은 이거네요. 대한민국 부정하는 역사교과서 바로잡겠습니다. 어제 김무성 대표가 어디에 가서 한 발언 들어보니까 이렇게 말하던데요. 우리 민족의 원수인 김일성 주석, 북한의 김일성 주석 사진은 석장이 나오고 대한민국의 오늘을 잇게 한 박정희 전 대통령 사진은 한 장밖에 안 나오는 지금의 거민정 교과서를 이대로 두면 되겠느냐? 국정화로 바로잡읍시다. 이렇게 외치던데요. 판단은 여러분께서 하십시오. 그 어느 교과서를 봤는데 어떻게 해서 사진이 3대1로 나왔는지 그런 것도 좀 함께 밝혀야 되는데 아마 이제 씹힐 거에 대비해서 조사는 했을 거예요. 어제 대구 다녀왔는데 동대구역 앞에서 국정교과서 찬성 서명을 받고 있어서 경악했다. 여기가 역시 대구구나 라고 실감했는데 고향인 게 좀 부끄러웠다고 워렌 버핏 67조님. 좋은 점을 보십시오. 고향은 언제라도 좋은 거고. 이러한 걸 보여주시죠. 애비는 빨갱이다 매국노고 인천 대리님의 답글입니다. 맛있는 치킨님. 오늘따라 4시 반 이강윤의 오늘이 시작하는 4시 반이 참 더디다. 국정교과서 행정예고가 끝나는 날인 동시에 우리의 대통령이 아베 오빠한테 시안 교정 결제받는 날인 것을 하늘도 아는지 하루 종일 햇볕 보기도 힘들군요. 민족의 자존과 미래를 지키자며 소리치던 대학생들 18명이나 잡혀갔다죠. 유관순이 없는 거민정 교과서로 배우지 않겠다며 어느 학생이 출연한 광고에 소름을 느끼며 출근했지만 하루 종일 손에 일이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 이강윤 앵커와 국민 라디오 애청자들은 화이팅 하십시다. 예. 가끔은 그냥, 공감을 호소하는 화이팅뿐만이라 하더라도,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 낫겠죠? 고맙습니다. 맛있는 치킨님.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국민TV 기자를 뽑는데 2시간쯤 이렇게 기자 면접 이렇게 진행했거든요. 새로 일을 하시겠다는 분들하고 요모조모 막 얘기하다 보니까 목이 또 좀 칼칼해서 힘듭니다. 조금 듣기 힘드시거나 목소리가 작더라도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최대한 소리를 지르고 있긴 합니다. 어르미님, 오늘 아침 동네 공원에 운동하러 갔는데 국정교과서 찬성 서명 운동을 받고 있더라. 근데 그렇게 당당하면 도심에 가서 하지. 노인들 많은 동네 공원에서 아침 새벽에 이게 뭐 하는 건지. 어느 동네예요? 40 몇 년 전 68년인가요? 그러면 몇 년도입니까? 68년이면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도 전인 것 같은데 그때 신문을 카피해서 올려주신 분 계십니다. 피카소를 찬양하면 반공법 위반이다. 와우. 60년대 후반, 이거 유신 시작되기 전 얘기입니다. 그래서 삼중화학이라는 곳에 대표를 입건했는데, 왜 이게 피카소 찬양은 반공법 위반인고 하니, 피카소 크레파스, 그 광고를 금지시키고 판매 중인 상품의 피카소 이름을 지우도록 지시했다는 서울지검 공안부. 와, 진짜 이거 해외 토픽에 나야 할 일이네요. 60년대 후반 우리의 이념에 대한 지극히 극도로 균형 감각을 상실한 또는 무엇이든
꼬투리 잡아서 반공법에 걸고 넘어졌던 불과 40여 년 전에 우리 과거를 생생히 보여주는 신문기사 올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동팔님이 이런 야만의 시대도 있었군요. 그러면서 박정희의 독재 시대를 다시 환기시켜 주셨다고. 그 기사 마지막에 또 이런 게 있네요. 검찰은 이 밖에도 코미디언 곽규석 씨, 프라이보이라는 별명을 가졌던 곽규석 씨, 저도 기억이 납니다. 곽규석 씨가 사회를 본 모 민간 TV 쇼 프로에서 피카소라는 별명의 이름을 등장시킨 제작자들을 조사하는 한편 곽 씨가 좋은 그림을 보고 피카소 그림같이 훌륭하다고 말한 이면도 캐고 있다고 합니다. 이야. 피카소를 찬양하거나 그의 이름을 광고 등에 이용하는 행위는 잘 들으십시오. 1968년에 이랬습니다. 반공법 4조 1항 국외 공산계열의 동저 찬양 고무 위반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1차로 크레용 제조업자인 삼중화학 대표를 반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겁니다. 아시다시피 게르니카 등등의 그림을 통해서 피카소의 이념적인 지형을 알 수 있고요. 한국 전쟁의 그 민간인 양민 학살, 그것을 고발한 게르니카의 학살, 그건 대단히 유명한 작품 아닙니까? 피카소, 크레파스에 피카소 이름을 썼다고 글쎄 반공법 위반으로 조사를 하다니. 한 세대 이상 동안 30-40년 이상 동안 수백 명, 수천 명이 목숨을 버리고 수만 명이 잡혀가서 고문당하고 청춘을 저당 잡히면서 개인 희생 끝에 이뤄놓은 민주주의를 한 사람이 불과 1-2년 만에 와르르르르 무너뜨려버리고 있는 것을 지금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민주를 이룩하는데 40년 이상 수천 명, 수만 명의 희생과 분투와 좌절과 눈물이 있었는데 그 공든탑을 무너뜨리는 데는 딱 한 사람 1년, 2년 정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여론조사 응답률 얼마나 낮은지 궁금하다고 통일이 독립입니다라는 분 써주셨고요. 10% 안팎이겠죠. 만약에 20%가 높다면 그건 대단히 높은 응답률입니다. 이 밖에 인사말 또 견해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코너 들어가죠. 월간 다운로드 수 1000만, 팟캐스트계의 에이스, 국민 라디오가 광고주를 찾습니다. 직접 찾아서 선택해 듣는 방송, 청취 몰입도가 높은 방송, 지상파 케이블 광고와 차원이 다릅니다. 부담 없는 가격, 소비자의 열띤 반응, 전혀 다른 광고의 블루오션을 경험해 보십시오. 국민라디오 @gmail.com으로 문의해 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정치평론가 이강윤이 진행하는 이강윤의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이강윤의 오늘은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의견과 건의가 있으시면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네, 스포츠 뉴스 브리핑 받으시죠. 스포츠큐의 박상현 차장,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그 선수 이름이 장성우 선수였던가, 야구 선수, 치어리더에게 이렇게 불쾌하게 했다, 욕보였다, 이런 얘기도 듣고 있는데, 징계 네, 결과가 나왔다고요, 조금 전에? 예, 방금 조금 전에 나왔습니다. 한국, KBO와 KT 구단과 동시에 이렇게 징계가 나왔는데요. 네. 우선 KBO에서는 유소년 야구 봉사 120시간, 사회봉사 120시간, 총 240시간의 봉사활동 명령이 좀 떨어졌고요. 예, 그게 법원으로부터 나온 건 아니죠? 예, 법원으로부터 나온 것은 아닙니다. 예. 그 다음에 KT 구단으로서는 50경기 출전 정지하고, 그 다음에 연봉 동결, 그 다음에 벌금 2천만 원이 부과가 됐습니다. 어이구. 이 장 선수가 그렇게 치어리더에게 아주 잘못한 거예요? 어떤 일을 한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장성호 선수와 치어리더 사이에 좀 약간의 좀 약간 성적인 말이 좀 있었죠. 그래서 장성호 선수의 옛 여자친구가 박기량 치어리더 박기량 씨와 관련한 그런 얘기를 좀 했었고요. 그래서 박기량 씨가 이를 두고 고소를 하는 사건이 전에 있었습니다. 예,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KT 구단과 KBO에서
품위 유지, 그다음에 인성 이런 것과 관련해서 이제 징계를 내린 것입니다. 네, 어쨌거나 박기량 치어리더 분의 명예가 최대한 회복이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받았던 상처 이런 것들이 속히 아물어지기를 바랍니다. 선수가 받은 그 징계 크기보다 더 많이 회복이 되어야 그나마 징계가 의미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LPGA 올해 루키죠. 김세영 선수 어제 극적으로 우승하면서 올해 벌써 3승에 도달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블루베이 LPGA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는데요. 딱 한 타차 우승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마지막 18번 홀에서 극적으로 버디를 잡아내면서 우승을 차지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 홀에서 버디를 하지 못하고 파를 했다면은 연장전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예. 보기를 했다면은 그 우승을 놓치는 것이겠죠. 예. 역시 이제 김세영 선수가 옛날 그 KLPGA 때부터 네. 그 역전의 여왕이라는 그런 별명이 있었거든요. 역시 이제 김세영 선수도 그 역전의 여왕답게 그 연장 후반에 죄송합니다. 그 마지막 콜. 마지막 후반에 극적인 버디를 넣으면서 극적인 역전승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올해 LPGA 무대에 데뷔한 루키가 3승이나 하고 뭐 신인왕도 아주 가까이 가 있다 그러고. 근데 왜 이렇게 한국 여자들은 양궁하고 골프 이런 거 쇼트트랙 왜 이렇게 잘해요? 우리 남자들보다 월등히 잘하던데 한국 여자만이 그렇게 특별히 잘하는 이유가 뭐 있나요? 일단 골프 같은 경우는요. 박세리 선수 이후에 많은 그 분들이 그 자녀들을 키우기 위해서 그 골프 조기 유학이라든지 조기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좀 많이 시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많은 선수들이 배출되는 것이고요. 특히 이제 KLPGA가 있죠. KLPGA에서 많은 그 대회를 뛰면서 또 경험을 많이 쌓고 그러면서 이제 LPGA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만큼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프로야구 코리안 시리즈는 두산의 4승 1패 거의 뭐 일방적인 그런 승리로 끝이 났는데 그럼 이제 야구 선수들 다 집에 가서 오랜만에 좀 쉬고 머도 먹고 살도 좀 찌우고 가족들하고 놀고 그럴 줄 알았는데 프리미어 12? 프리미어 12? 이게 뭐예요? 예, 이제 프리미어 12라는 게 있는데요. 이제 주로 이제 세계 야구 대회를 많이 생각하신다면은 WBC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을 많이 생각을 하시겠죠. 근데 이 프리미어 12 같은 경우는 예전에 야구 월드컵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2011년까지 야구 월드컵이라는 대회가 있었는데요. 바로 이 대회를 대치하는 그런 대회가 되겠고요. 그 전 세계 야구 12강, 그러니까 가장 야구를 잘한다는 12개 팀이 나와서 경쟁을 벌이는 어떻게 보면은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자체가 메이저리그가 주최하는 대회라면은 이것은 이제 세계 야구 소프트볼 연맹 이쪽이 주최를 하는 대회가 되겠습니다. 일종의 국가 대항전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한국이 세계에서 세계에서 야구 잘하는 나라 12나라 안에 들었다. 그래서 여기 나간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세계 8위입니다. 아, 8위예요? 예, 그렇습니다. 참 축구 빼고는 다 잘하는군요. 자, 일본에 가 있는 이대호 선수, 미국의 메이저리그 간다는 얘기도 나오던데 맞아요? 아직까지는 이대호 선수의 입에서 메이저리그를 간다 안 간다 얘기는 나오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내일 모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거든요. 아마 여기서 이대호 선수의 좀 거취가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소프트뱅크와의 계약 기간이 일단 2년이 끝났습니다. 근데 이제 1년 소프트뱅크와 계약을 맺었을 때 2+1 옵션 계약을 맺었거든요. 근데 이 옵션 계약 자체가 이대호 선수가 행사할 수 있는 계약입니다. 결국 이대호 선수가 1년을 더 하겠다고 하면은 소프트뱅크에서 1년을 더 뛸 수 있는 거고요. 이대호 손에 달렸군요, 선택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넥센의 박병호 선수하고 이대호 선수하고 미국 메이저리그 스카우터들이나 감독들은 누구를 더 탐낼 것 같아요? 일단은 박병호 선수가 좀 더 탐을 낼 것 같은데요. 일단 왜냐하면은 이대호 선수보다 박병호 선수가 좀 더 젊거든요. 아, 젊다. 그렇지. 예. 그렇기 때문에 게다가 또 이제 박병호 선수 같은 경우는 일루 수비가 되는 선수고요. 그다음에 이대호 선수도 물론 일루 수비가 되지만은 주로 지명 타자로 많이 나왔던 선수이기 때문에 만약에 지명 타자로서 이대호를 본다면은 아무래도 내셔널리그는 좀 내셔널리그 팀에서는 관심을 갖기가 좀 어렵습니다. 좀 갈 수 있는 팀이 아메리칸 리그 팀으로 조금 한정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박병호 선수에게
관심이 쏠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네. 문제는 이대호 선수가 일본 프로야구에서 이번에 MVP가 되지 않았습니까? 일본 시리즈 MVP가 그렇죠. 되지 않았습니까? 5할이나 쳤다며요, 저 팬 시리즈에서. 예, 그렇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말씀드렸었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이대호 선수에 대한 그런 프리미엄도 그만큼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몸값을 좀 세게 올리기 위해서 슬쩍 나 메이저리그 갈지도 몰라 이렇게 하는 것일 수도 있겠네요.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네. 이제 어떻게 보면은 메이저리그 자체가 꿈의 무대 아니겠습니까? 예. 이대호 선수도 그런 무대에서 뛰고 싶은 욕망이 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죠. 오승환 선수도 아직까지는 거치가 정해지지 않았는데 오승환 선수 역시 메이저리그에 대한 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이번 한국 선수들이 이번 메이저리그를 통해서 얼마나 좀 데뷔를 할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짧게 소식 들어볼까요? 한 1분 정도만 될 것 같은데 축구 국가대표팀 그리고 올림픽 축구대표팀 명단이 발표됐다고요? 네, 특기할 만한 선수 서너 명씩만 꼽아주시겠어요? 예, 일단 대표팀에서는 조현우 선수라는 선수가 이제 골키퍼가 새로 들어왔는데요. 네. 이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김승기 선수가 11월 16일 날 군대 입소를 합니다. 군사훈련을 받기 위해서. 예. 물론 이제 완전히 군대를 가는 게 아니라 지난해 그 인천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을 땄기 때문에 군사훈련만 받고 나오는 것인데요. 네. 이 김성규 선수를 대체하기 위한 골키퍼인데 이영진 대구 감독 말에 의하면은 지금 현재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뛰고 있는 다비드 데헤아 같은 선수라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선수 말고는 또 누가 좀 눈여겨봐야 됩니까? 예, 올림픽 대표팀에 역시 권창원 선수를 볼 수 있겠는데 권창원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팀에서 뛰었다가 이번에 올림픽 대표팀으로 건너갔거든요. 네. 올림픽 대표팀에서 이제 좀 더 조직력을 다듬기 위해서 슈틀리케 감독이 올림픽 대표팀을 보낸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선수 징계 속보부터 지난 주말에 중요한 스포츠 뉴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스포츠 큐의 박상현 차장이었습니다.